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정치 방송을 갖다가 해야 되겠는데요. 정치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건 부동산 방송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부동산을 갖다 잡지 못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치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대국민 담화라든지 청와대의 무슨 발표, 그리고 행정부처의 각 장관들의 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전공 분야인 오로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만 답답한 가슴을 참으면서 살펴보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정책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긴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아니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금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더 큰 문제라는 부분을 지적해 왔어요.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나가니까 부동산 정책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은 결코 주택가격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인지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방송 함께 보시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반론과 첨언을 드린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셨던 분의 영상을 갖다 보시고요.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항상 저희고 저희 집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를 보면은요,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게 당하다 보니까, 이건 민주화 시켜놓고 항상 피해 당하는 거는 우리 쪽이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런 게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말 서민들이 이 피해 당할 수 없는 그 금융 융자 같은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고. 자, 이분의 말씀을 보니까 재밌죠? 이분은 뭐 민주화를 갖다 상당히 갈망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셨고, 그런데 항상 왜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그 피해는 서민에게 들어오느냐, 그 부분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택을 갖다 매수하는 데 있어서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더 핍박을 받고 있다. 금융 대출 자체가 되질 않는다.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아마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택 매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자체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갖다 토로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이미 1가구 1주택 이상자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에 특히 투기지역 혹은 조정대상 지역, 뭐 경기도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분이 지금 주택을 갖다 어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갖다가 놔두고 주택을 하나,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매수를 고민해 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금융 이야기가 나온 걸 거예요. 자, 이분은 그렇다면은 투기꾼은 아니에요. 투기꾼은 아닌데 일단 대출이 안 된다는 것 보니까 이미 1주택자, 그러니까 최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자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부분을 봐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요 답변들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이렇게 좀 성장을 높인다 할까, 경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이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전 정부 탓 나왔죠.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이걸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부 탓으로 모든 걸 갖다가 모면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부동산 성적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가 N 거래량을 갖다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한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매 정권마다 첫 달, 임기 첫 달에 서울의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위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아파트 거래가 적어 놨고요. 자, 보게 되면 이명박 임기 1개월 차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3.87억이었어요. 3.9억.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임기 첫 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는 4억 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첫 1개월 차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5억 8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8억 1,4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상승률을 갖다 봤더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5,600만 원 상승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 1억 3,400만 원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5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 2억 3,700만 원이 상승했어요. 지금 해당 날짜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가를 뽑아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다 짓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평균 거래가는 더 올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전 정부 탓이에요. 자, 이명박근혜 9년 3개월 동안 상승한 금액이 딱 1억 9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딱 1억 9천만 원. 9년 동안 상승한 금액이 1억 9천만 원. 그런데 불과 2년 5개월 만에 2억 3,700만 원을 급등시켜버렸어요.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탓이에요. 전 정부에서 토건 정책을 갖다가 해서 대한민국 경기를 살리려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전 정부에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들을 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또 한 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제어가 한정된 제어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때려 부으면은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라고요. 무식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갖다 부과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라고요. 또한 전 정부 탓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의 분위기를 갖다 이분은 아예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몰라. 초이노믹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광명 역세권 개발이라고 아실 거예요. 광명시의 KTX 역사의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들어선 광명 역세권 개발. 해당 지역 프리미엄 몇 억이 붙었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분양을 했던 건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 초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 이때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냐? 건설사들 다 망해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신규 분양을 갖다가 하질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광명 역세권 개발, 이 청약 대박이 일어난 피가 어마어마하게 붙은 이런 노른자의 땅에도 건설사들이 입찰을 한 명도 안 들어가서 하나의 건설회사도 안 들어가가지고 전부 토지가 100% 유찰되는 일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그 시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었느냐? 건설사들이 하도 공급을 안 하니까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시기.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 이제 집을 사라. 지금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집을 사는 게 차라리 현명한 선택이다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갖다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LTV DTI 수준도 완화를 시켜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때 만에 하나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갖다 홀딩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급을 갖다 홀딩하고 신규 분양을 갖다 꺼렸을 겁니다. 만약 그런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 폭등은 더 가파르게 나타났을 거고,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가격 폭등은 지금의 이보다 2배, 3배 더 폭등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주택시장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개념이 최경환 부총리한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 매수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 건 정말 훌륭한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갑자기 막 공급을 갖다가 늘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공급을 늘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된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현업에 있었고 현업의 마케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서울의 공급은 더 이상 못하고 지금 경기도 쪽으로 해서 주택 30만 원을 더 늘려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 지방 간의 주택 가격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비서울권에 거주하는 사람 간의 상대적 박탈감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양극화를 갖다가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를 오히려 더 벌려나가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모습, 행태 아닌가요? 자,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는요, 대통령 아저씨 제발 좀 머리에 뭐 좀 집어넣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들 다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전월세는요, 이것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아파트를 갖다 착공해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월세가 안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뒤늦게 주택 공급을 늘려나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까지 발휘가 되어서 주택 전세가 시장이 안정된 겁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전세가마저 지금 현 정부 이제 불안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자꾸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새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 다음 영상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지금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서워지죠. 현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내놓은 거 다 실패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다 실패했어요. 부동산 양극화는 더 늘려놔버리고 지금 세금은 더 늘리고. 자, 그럼 현 정부에서 더 강력한 대책? 그럼 세금 더 늘리겠다고요? 아니면 거래를 갖다 막아버리실 겁니까? 자, 어떠한 정책을 쓰건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더 강력한 반발과 부동산 폭등을 갖다 불러일으킨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더 폭등시키는 그런 말씀을 갖다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발언 내용이 너무나도 더 시장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 폭등의 여지를 갖다 높여가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또 중간에 약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학군조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 특목고, 자유형 사립고 다 없앤다는 그 정책 때문에 강남 주택가격이 더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은혜 교육부총리 덕분에요. 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다 현기증이 올라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
또한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자,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면이 이제 아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실수에 기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답답한 이야기 하고 계세요. 실수요자의 범위와 투자자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겁니까? 1가구 1주택자면은 이 사람은 실수요자입니까? 투자자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실수요자라고 하시겠죠? 아니요. 전세 살면서 자기는 지방에 전세 살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투자자입니까? 실수요자입니까? 투자자죠. 자, 반대로 1가구 2주택자예요. 기존에 살던 집을 갖다가 세를 놓고 나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기존에 살던 집을 세를 놓고 그 전세 가격으로 자기는 강남에서 또 주택을 한 채 더 샀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예요. 이 사람은 기존 집은 팔긴 팔아야 돼. 언젠간 팔 거야. 자, 이 사람은 투자자입니까? 실수요자입니까? 자, 2주택자가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요. 1주택자가 투자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현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죠? 무조건 2주택자 이상은 다 투자자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요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들을 갖다가 혹은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갖다 다 지방으로 내보내가지고 주말 부부인 사람들, 이 주말 부부인 사람들은 지방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남편 혹은 부인이 거주하는 곳에 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1가구 2주택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투자자입니까? 실수요자입니까? 근데 엄연히 다 자기 주택에서 거주를 해. 그러면서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실수요자겠죠. 2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범주가 되게 나누기가 애매해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현 장관들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1가구 2주택자들 주택 하나씩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팔았죠? 다 위장으로 팔아버렸죠. 지금 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 주택 어떻게 처분했나요? 자기 친인척한테 팔았죠. 조국 어떻게 했나요? 자기 동생의 전처에게 팔았죠. 자, 이게 위장 매매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안 팔리니까.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지역의 주택은 그렇게 해서라도 떨어내야 되니까. 자, 안 팔리는 주택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분명히 이 주택의 가치는 3억, 4억의 가치가 있어. 근데 안 팔리니까 2억에 팔아버려요? 팔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딜레마예요. 투자자와 실수요자 간에 어떻게 나눌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답도 없으면서 무조건 2주택자는 규제하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무슨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글쎄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범주부터 일단 구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자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여기서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자의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전국의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서울만 보고서는 많은 경제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그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 양도세가 많아서 내놓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요 보유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그런 정책을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참, 이분의 질문 내용은 알긴 아는데 좀 어설프게 알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못 내놓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를 갖다 좀 더 높이고 양도세를 갖다 낮춰줄 생각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 역시도 지금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의 거짓말에, 거짓 노름에 너무 당한 거야.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갖다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가? 다주택자들이 정말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하단에 영상 설명창에 그 영상 내용 링크 걸어드릴 거고요. 그 영상을 갖다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많아야, 다주택자들이 많아야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오히려 전세가 안정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욱더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웬 궤변이야?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제 하단에 링크 참고해봐 주십시오.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여기서는 미처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건 지금 진보시민단체와 현 정부의 거짓 농간에 속아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답변하시는데 또 동문서답 일색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은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맞으면 실소유자의 어떤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완전히 또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죠? 일단 실수요자는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하는 거야. 이 실수요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한 주택에서 거주 기간은 평균 10년이에요.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떠냐? 투자자들은 2년 혹은 2년 안쪽에서도 파는 경우도 있어. 2년, 4년 그 단위로 해서 매도를 해요. 투자자들의 경우는 주택을 갖다 꾸준히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자주 사고 팔아. 그런데 투자자들의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그냥 실수요자의 물건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니, 시장의 매물이, 투자자의 매물이 확 거쳐져 버렸는데 그럼 실수요자의 매물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줄죠. 실수요자의 매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수요자는 매물이 또 자주 나오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라고요. 이 답답한 대통령 아저씨야. 정말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자, 마저 또 들어보시죠.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수도권 30만 호,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 늘리는 정책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니, 또 답답한 게, 아니, 서울의 주택 가격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왜 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언급하십니까? 경기도의 입주 물량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하고는 전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2018년, 2019년 경기도에 어마무시한 입주 물량을 당하면서도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한 걸 보시라고요. 특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꽁꽁 틀어막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라고요. 이걸 해주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한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주택가격을 갖다 잡습니까?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서요.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규제로는 절대 주택가격 못 잡아요. 사람들은 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다가 추구하는 본능이 있고 이 추구하는 본능 자체를 갖다 가로막지 않는 한 주택가격을 무슨 수로 잡을 겁니까? 지금 필요한 건 경기도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서울의 아파트라고요. 자, 들어보면 들어보실수록 왜 주택가격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왜 폭등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대책들만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저 더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용 주거 45만 호, 그 다음에 또 청년 그 주거용 또 75만 호, 이런 이제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그런 식의 이제 좋은 어떤 체감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또 임대주택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계세요. 임대주택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에 들어가신 분들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십니다. 공공임대 들어가신 분들은 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 역시도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들어가신 분들 5년 후 혹은 10년 후 분양 전환이 됐을 때 이 사람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 공공임대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주택을 매수했었더라면 조금은 더 불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차라리 주택을 좁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매수했더라면은 이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은 훨씬 더 높아졌고 임대차 기간 끝나고 종료되고 나서 갈 곳 없어진 이들의 처지를 갖다가 정부가 책임져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정부가 개개인을 갖다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책임질 건 내 자신이어야지. 이런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언젠가 그 임대주택을 떠나가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손에 쥐은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줘야지 임대주택이 살아라? 결국 5년 후, 10년 후 그 사람들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높은데 그러나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가 보유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사기를 치세요. 이건 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이건 정말 사악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주택 보급률을 갖다가 전 세계 통계에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서는 공실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공실이 나더라도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해요. 왜? 주택이 공실이 난다는 것은 그 주택이 계속 공실로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들이 이전하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공실, 즉 자연공실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공실률이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의 개념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 최소 110%에서 12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요 대비 120%까지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도쿄에 공실률이 10에서 20%씩 나와요. 주택이. 그런데도 주택 가격이 상승해 간단 말이죠. 자, 이러한 공실률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파트 단지들 한번 가보시죠. 아파트 단지들 가보시면요.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빈집을 놔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기망이에요. 기망. 사기예요. 사기. 오히려 주택 공실률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그 버퍼가 있어야 주택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씀을 또 하셔서 이거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극. 전 세계에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히려 공실률 20%, 30% 나는 국가, 그 도시에서도 주택가격이 폭등해가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도 아실 텐데 대통령이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주택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부동산 전문가들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까지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미 서울에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반지하는 공실이 넘쳐나요. 자, 이게 다가구 주택에 반지하는 공실이 넘쳐난다. 빌라 같은 거, 연립 같은 경우도요, 서울에 동떨어진 곳, 교통 불편한 곳, 거기 1층도 공실들이 많아요. 자, 공실률이란 건 정말 사기극인 게, 낙후된 지역에 공실은 당연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선호한 곳은 무엇이냐? 바로 새 아파트.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쪽을 갖다 동경한다고요. 근데 주택 공실률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낙후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데 중국인들 거주하는 다가구 밀집촌에 공실들이 한 20-30%씩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계의 주택 보급률과 그리고 아파트 가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정말 대국민 기망극, 사기극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 어쩔 거야. 청와대 정책보좌관들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 국토교통부 그 아줌마 머릿속에 뭔가 든 게 있어야 대통령을 가르쳐주지.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련 없는 국회의원 딱하기 국토교통부 장관 앉혀놓으니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흥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한 30% 정도? 자, 영상 보다가 끊었는데요. 이 지금 질문자가 했던 질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 질문자는 지금 아이를 가진 애 엄마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고 1인 주택 아무런 지금 이 질문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짜여진 각본 동문서답. 그러니까 자기는 레파토리가 있는 거야. 공부해온 레파토리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질문 내용과 상관없이. 자, 쇼라고밖에 안 느껴지죠.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인지 수준이 너무나도 낮아도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곡해,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다 투기꾼이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줄 알아. 무조건 투기꾼은 잡아 없애야 될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히려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다분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요, 투기꾼들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무식하게 많이 해대면은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난 정권들의 통계에서도 다 드러난 내용이고 제 지난 강의들에 다 녹아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 정부 주택 가격을 갖다가 주택의 공급을 막아서 오고 있는 건 지금 현 정부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주택 시장을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는 한 서울의 주택 가격은 더 폭등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급등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어마어마한 최고의 폭등을 일으켰듯이 그 폭등이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일관적인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정말 부동산에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 아기곰님 역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계시더군요.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보고 나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 좀 더 내 생각을 갖다가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시다고 느끼신 분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가족분들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마저 그 왜곡된 시각을 설파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에 있다. 부동산 시장의 진실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시장 폭락론자들에게 제발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왜 주택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